이어서 31번부터 60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입니다. 교류의 크기를 나타내는 방법이 아닌 것은, 교류의 크기를 나타내는 방법으로는요, 그 순간의 값, 순시값과 실효값, 그리고 최대값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또 평균값도 있겠죠, 평균값. 그래서 답은 최소값 4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공식이 있는데, 최대값은 루트 2 곱하기 실효값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32번입니다. 내부 저항 5kΩ의 전압계 측정 범위를 5배로 하기 위한 방법. 우선 전압계 측정을 할 때 우리가 배율기라는 것을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데요. 여기 배율기는 V는 V0 1 플러스 내부 저항분의 저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5배 해주기 위해서는 1 플러스 여기 4가 나오면 되겠죠. 이 전압이 4배가 되려면, 이 V가 V0의 4배가 되려면, 5배가 되려면 이게 5가 되면 되므로 1 플러스 4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부 저항의 4배의 배율기 저항을 직렬로 연결해 주면 되겠죠. 직렬로. 여기서는 전압계와 전류계가 나오게 되는데, 전압계 사용하는 것은 배율계입니다. 배율계. 그리고 전류계는 분류계가 나오는데요. 분류계는 이제 병렬로 연결해 주는 거고요. 배율계는 직렬로 연결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렬로 연결을 해줘야 되고요. 여기서는 5배 25kΩ이 아닌 4배인 20kΩ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 공식만 알고 있으면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고요. 33번입니다. SCR의 활용으로 옳지 않은 것. SCR이라고 하는 것은 PN 접합의 실리콘 제어 정류기를 뜻하는데요. 반도체 정류 소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 오프 상태, 전류가 흐르는 온 상태 두 가지 안정 상태가 있고요. 용도로는 직류 스위치, 위상 제어, 교류 스위치, 인버터 정류기. 출력은 직류로 출력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수온 정류기가 아닌 실리콘 제어 정류기이므로 1번이 틀렸죠. 다른 것은 맞습니다. 답은 1번이 됐고요. 34번입니다. 대칭 3상 교류에서 전압에서 각상의 위상차 3상이니까 이렇게 같은 각도를 가지고 있겠죠. 360도를 3으로 나누면 120도가 되겠네요. 35번입니다. 전압이 가해지고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 접점에 닫히고 열리고, 전압이 끊으면 순시 접점을 열리고 닫히는 것은, 이것은 타이머에서 온 딜레이 타이머와 온이 아니고 오프입니다. 오프. 오프 딜레이로 우리가 타이머를 나눌 수가 있는데, 오프 딜레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설정한 시간 지나고 나서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시와 순시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동작을 설정한 시간 지나고 나서 하니까 이거는 한시 동작 바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시 복귀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오프 딜레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입력을 주게 되면 바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시 동작, 그래서 내가 설정한 시간만큼 이제 여자되어 있다가 끊겨지는, 그러니까 복귀가 늦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시 복귀를 뜻합니다. 여기서는 지금 전압이 일정 시간 경과한 후에 동작을 한다고 했으므로 한시 동작이죠. 온 딜레이 타이머에 대한 내용이네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 전자계폐기 같은 경우는 릴레이에 대한 내용이고요. 릴레이가 전자계폐이고요. 플리컬 릴레이 같은 경우에는 온오프 과정을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반복해서. 그러니까 전멸이죠. 램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리커를 이용해서 램프를 제어를 하게 되면 램프가 꺼졌다가 켜졌다가 꺼졌다가 켜졌다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게 플리커 릴레이가 되겠습니다. 36번입니다. 가동 코일형 전류기에서 전류 측정 범위를 확대시키는 방법. 우선 수정판에서는, 개정판에서는 이거 해설을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32번에 대한
32번 문제에서 설명한 그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요. 우선 전류계와 그 전압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전류계는 그 분류계라는 것을 직류계와 분류계를 병렬로 연결을 하는 거고요. 그 전압계 같은 경우는 이제 전압 측정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배율기라는 것을 사용을 하는데 이것은 직렬로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병렬이 아닌 이제 이 설명이 틀려서 이거는 지워주시고요. 자, 이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열코일형 전류계 전류 측정 범위를 확대시키는 전류계죠, 전류계. 전류계라 그래서 분류계를 사용하는 건데 병렬로 접속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류기 저항, 배율기는 이제 전압이고요. 그리고 전류는 병렬로 분류기 저항을 접속했었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내용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전류는 이제 병렬로 분류기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전압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율기를 사용하고 직렬로 연결한다는 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7번입니다. 저항과 열의 관계를 설명한 것은 틀린 것. 저항과 열의 관계를 설명한 것. 보통 저항계는 대부분 그 정특성, 그러니까 온도가 늘어나면 저항이 커지는 그 비례하는 관계, 정특성을 갖고 있고요. 전구의 필라멘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부특성이죠, 부특성. 오타가 좀 있습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특성은 이제 온도와 저항이 이제 반비례 관계를 가지는 거. 온도 상승과 저항 값이 비례하는 것을 부특성이라고 하고요. 또 부특성입니다. 그 온도 상승과 저항 값이 반비례하는 걸 부특성. 여기 지금 비례하는 건 부특성이라고 했으므로 이건 틀렸죠. 온도 상승과 저항 값이 비례하는 것. 여기 3번이 지금 3번도 틀린 질문인데요. 여기 지금 문제 자체가 좀 문제가 있어서 이거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온도 상승과 저항 값이 비례하는 것은 그 정특성이라고 하는데 여기 지금 문제에서는 부특성이 나와 있죠. 이걸 정특성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2번인데요. 그 전구의 필라멘트는 그 부특성이 아닌 그 정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 재질은 텅스테인인데 온도 상승과 저항과 비례하는 정특성을 가지거든요. 그래 그 주례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전류값과 저항, 그러니까 그 열은 그 필라멘트도 마찬가지로 성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온도 상승과 저항 값에 비례하는 정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틀린 것은 2번이고요. 이게 문제만 봤을 때는 이 3번도 틀린 건데 이 문제가 자체가 좀 오류가 있어서 정특성으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판에서는 것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특성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38번입니다. 자석의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석에는 N극과 S극이 있고요. 자극으로부터 자력선이 나옵니다. 자기력선은 비자동차를 투과하고요. 자력이 강할수록 자기력선 수가 많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고요. 39번입니다.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을 알려고 할 때 적용되는 법칙. 패러다이의 법칙 같은 경우에는요. 그 유도 전력의 크기를 알고자 할 때 사용하는 법칙이고요. 그러니까 세교하는 자석의 변화량이 비례한다는 법칙이 되겠습니다. 플레밍의 왼손 법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동기의 원리인데 전자기력의 방향을 나타냅니다. 그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같은 경우는 이제 발전기 원리인데요. 이것은 유도 기전력의 방향을 뜻합니다. 그리고 앙페르의 그 오르나사 그 법칙 같은 경우에는 그 전류에 의해서 생기는 그 자개의 방향을 알아내기 위한 그런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장이죠. 자기장의 방향 알려고 할 때 적용되는 방식. 4번 앙페르의 오르나사 법칙이 되어 있습니다.
40번입니다. 그림의 어떤 회로를 나타낸 것인가? PB1의 A 접점, PB2의 A 접점, 계정기 접점 A 접점 A 접점이죠. PB1을 누르게 되면 램프가 안 켜집니다. 여기 열려 있으니까. 하지만 PB1과 PB2를 동시에 누르면 램프가 켜지죠. 지금 동시에 누르게 되면 켜집니다.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AND 회로가 되겠네요. 만약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 하면 OR 회로가 되겠습니다. 직렬 회로는 AND 회로, 병렬에 OR 회로가 되겠네요. 여기서 40번은 직렬 회로이므로 AND 회로가 되겠습니다. 41번입니다. 교류 전류에 대한 저항 코일 콘덴서에 작용해서 전압과 전류의 위상이 동상인 회로. 여기 그 R만의 저항만의 회로가 있고요. 코일만의 회로, 그 다음에 콘덴서만의 회로가 있는데, 저항만의 회로는 이제 위상이 동상이고요. 코일만의 회로에선 전압이 전류보다 위상이 2분의 파이 분 정도 앞섭니다. 콘덴서만의 회로는 코일만의 회로와는 반대로 전류가 전압보다 위상이 2분의 파이 앞섭니다. 여기서 동상인 것은 R만의 회로, 저항만의 회로죠. 답은 1번이 됐고요.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42번입니다. 삼상 유도전동기에 스타 델타 결선 변환 회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Y 결선으로 기동하고요. 자, 기동 전류가 3분의 1로 줄어든다. 맞습니다. 정상 운선 속도일 때, 자, 델타 결선으로 변환한다. 맞습니다. 이게 자, 스타 델타 결선 그 변환 회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Y 결선을 기동하고요. 정상 운전일 때는 이제 델타 결선을 바꾸는 것. 기동시에 상전함을 루트 3배 승합해서 기동한다고 했는데요. 기동시는 이 지금 스타 결선 Y 결선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자, Y 결선 같은 경우에는 이 전압과 전류를 보게 되면 이 Y 결선은 이제 직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렬로. 전류는 일정하죠, 일정. 전압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상전류는 상전류 I죠. 상전류는 그 선간 전류와 같습니다. 선간 전류와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압 같은 경우에는 상전압은 루트 3분의 1 그 선간전압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다시 선간전압으로 그냥 고치겠습니다. 알아보실게. 자, 선간전압은 루트 3 그 상전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간전압이죠. 그러니까 상전압을 루트 3배 승합해서 기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간전압을 루트 3배 그 상전압에 승합해서 기동한다는 말이 맞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3번입니다. 자, P 그 전구를 그 T시간 사용했을 때 전력량 같은 경우에는 그 W로 나타내는데요. 자, PT 전력 곱하기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전력은 VI 전압과 전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VIT가 되겠네요. 여기서는 이제 P와 T로 그 곱으로 나타내는 이 1번이 적절하겠네요. 답은 1번이 되겠고요. 43번입니다.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각 계전기나 접점 등의 변화 상태를 시간적 순서에 의해서 출력 상태를 온오프 이런 걸로 나타낸 것. 시간의 순서에 의해서 출력 상태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타임 차트 3번이 되겠네요. 45번입니다. 무바 운전이나 벨트 운전 절대로 해서 안 되는 직류 전동기는 우선 직관 전동기라고 하는 것은요. 전기자와 그 계좌 건선이 직렬 연결되어 있는 것을 직관 전동기라 하고요. 전기자와 계좌 건선이 그 병렬로 되어 있는 것은 분권 전동기입니다. 그리고 직렬 연결과 종렬 연결이 혼합되어 있는 것이 복권 전동기이고요. 타이자 전동기 같은 경우는 여자 전류를 그 외부에서 공급받는 그런 전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결이 계좌와 전기자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직권 전동이 직렬로 연결한 이 직권 전동이 같은 경우에 그 크레인과 같은 기동 횟수가 굉장히 빈번해서 토크의 변동 심한 부하가 그 있는 경우에는 절대로 사용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빈번하기 때문이죠. 기동 횟수가. 그래서 1번 직권 전동기는 그 무바 운전이나 벨트 운전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직류 전동기가 되겠습니다. 46번입니다. 수문선 그리기에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이렇게 그 세규할 때는 이렇게 연결해서 하는 것이 맞고요. 이것도 2번도 평행해서 하는 거 맞습니다. 4번도 만났을 때는 이렇게 만나게끔 해줘야 되는데요. 3번 같은 경우 이게 지금 조금 잘 그림이 잘 안 나와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안 만나는 형상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만나게끔 보일 수도 있는데 이거 안 만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나지 않게 하는 것은 이제 수문선 그리기에 규칙에 어긋납니다. 만날 때는 이렇게 서로 만나게끔 그려줘야 됩니다. 교차할 때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47번입니다. 다음 그림의 치수기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 우선 100이고 위치수 허용차가 0.2, 아래치수 허용차가 0.1입니다. 그럼 치수 공차 같은 경우에는 그 최대 허용치수 마이너스 최소 허용치수이므로 0.2 마이너스 0.1이 되므로 0.3이 되겠네요. 공차 0.1이 아니라 0.3이죠. 답은 1번이 되겠고요. 기준치수는 100이죠. 최대 허용치수는 100에다가 이제 0.2를 더한 100.2가 되겠고 최소 허용치수는 100에서 마이너스 0.1을 한 거 99.9가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8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물체의 구멍, 홈 등 특정 부분만의 모양을 도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투상도의 명칭. 이런 것은 특정 부분만 하는 것은 이제 국부 투상도라고 하고요. 보도 투상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사면부가 이렇게 있는데 경사면부에 대한 이렇게 바로 봤을 때는 경사면부가 어떤 모양인지 잘 모르므로 이것을 경사면부가 있는 거를 이 모양을 따로 빼서 나타내준 투상도를 보조 투상도라고 합니다. 이 부분 투상도 같은 경우는 이제 국부 투상도와 이제 헷갈릴 수가 있는데 국부 투상도는 특정 부분만 이제 나타내는 거고요. 부분 투상도는 전체에서 이것을 빼서 이렇게 확대시킨다거나 잘 안 보일 경우에 그 부분만을 나타내는 그런 투상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회전 투상도 같은 경우에는 좀 기울어져 있어서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각도로 이렇게 실형을 잘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회전시켜주는 그런 투상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9번입니다. 척도의 표시가 1:2로 표시된 것. 자, 척도는 우선 여기가 이 부분이 A고 B라고 한다면, 자, A라는 것이 도면에서의 치수이고요. 자, B에서는 이제 실제 치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면에서 1로 나타내고 실제 치수가 2라고 한다면 더 작게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축척이 되겠네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뭐 2대1이나 이런 것들은 그 도면에서 실제 크기보다 더 크게 2배로 이렇게 크게 나타낸다는 뜻이므로 배척이 되겠네요. 비례척이 아니면 NS로 나타내게 됩니다. 자, 50번 보시겠습니다. SS400으로 표시된 KS 재료기호 400 어떤 의미인가? 이런 것은 그 S 같은 경우는 이제 재질을 나타내는데요. 여기 400 같은 경우는 최저 인장 강도를 뜻합니다. 최저 인장 강도. 이 부분이 굉장히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보통 뭐 최고 인장 강도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최저 인장 강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1번입니다. 자, 나사의 도시 방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나사의 도시 방법으로 틀린 것은 우선 보시겠습니다. 측면에서 본 그림 및 단면도에서 나사산의 봉우리는 붉은 시선으로 나타내고요. 단면에 나타내는 나사 부분 해칭은 나사산의 골밑을 나타내는 선까지 긋는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전체 해칭으로 나타내줍니다. 봉우리까지 나타내는 선을 그어야죠. 답은 2번이 되겠고요. 3번, 4번은 자, 맞는 지문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52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입차조에서 화살표 방향을 정면으로 한다면 좌측면도는 적합한 투상도. 좌측면도라고 하면 여기가 지금 화살표 방향의 정면도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본 투상도를 뜻하죠. 1번 같은 경우는 이게 우측면도에 대한 그 투상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형상이 되겠고요.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위에서 본 평면도가 되겠네요. 3번 같은 경우는 정면도가 되겠네요. 정면도. 좌측에서 봤을 때는 이제 사각형밖에 안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 이 부분들을 점선으로 나타내줘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점선을 나타내주면 되겠네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3번입니다. 자, 고압 탱크나 보일러 리벳 이음 주위에 코킹을 하는 주목적. 코킹이라고 하는 것은 기밀을 필요로 할 때 리벳이 끝난 뒤에 정으로 가양대를 때려서 그 기밀을 그 필요로 하는 거거든요. 밀착시키는 틈을 없애는 작업입니다.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4번입니다. 모듈이 5이고 이수가 각각 40개와 60개인 한 쌍의 표준 스퍼기어의 두 축의 중심거리. 여기서 모듈이 나와 있고 이수가 나와 있으므로 우리가 지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지름을 자, 모듈이라고 하는 것은 이수분의 지름입니다. 그럼 여기서 그 D1을 구하고자 하면 자 D1은 자 모듈 곱하기 이수 개수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수죠. 그러니까 5 곱하기 40이 되겠고요. 자 D2는 MZ2가 되므로 5 곱하기 6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5 곱하기 40은 200이죠. 200 그리고 5 곱하기 60은 300이 되겠습니다. 이 두 축의 중심거리는 2분의 D1 플러스 D2가 되므로 이것은 2분의 200 플러스 300이 됩니다. 그러면 250이 되겠네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6번입니다. 평벨트 전동장치의 비교 V벨트 전동장치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엇걸이도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V벨트는 그 회전 방향이 같을 때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엇걸기는 사용이 어렵고요. 바로 걸기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속도비를 크게 할 수 있고 충격 완화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큰 회전율을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57번입니다. 에크미 나사라고 하면서요. 나사의 각도가 인치계에서는 29도. 자, 밑에 계에서 30도인 나사는 사다리꼴 나사가 되겠죠. 답은 1번이 되겠고요. 미터 나사 같은 경우는 60도인 삼각 나사. 유니파이는 보통 60도로 똑같이 나와 있지만 이것은 자, 인치계로 사용한다는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너클 나사 같은 경우는 둥근 나사를 나타내게 되고요. 58번 보시겠습니다. 나사의 풀림 방지법에 속하지 않는 것. 나사를 풀림 방지법에는 로크 너트를 사용하는 방법, 핀 또는 작은 나사, 철사, 너클의 회전 방향에 의한 법. 그러니까 하나는 왼쪽으로 감고 하나는 오른쪽으로 감으로써 회전 풀림을 방지하는 거죠. 자동 잼 너트, 서체 스크류, 탄성 와셔에 의한 법인데요. 여기 핀 또는 작은 나사에서는 핀은 뭐 테이퍼 핀이라든지 표면 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핀을 분할 핀을 사용합니다. 분할 핀을 제외한 다른 핀들은 너트나 나사의 풀림 방지법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보기를 보시면 속하지 않는 것, 부시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겠네요. 이게 속하지 않는 것.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9번입니다. 둥근 봉을 비틀 때 생기는 비틀림 변형을 이용하는 스프링. 코일 스프링 같은 경우는 세 박대를 나선형으로 둥글게 감아 만드는 스프링을 뜻하고요. 볼트 스프링은 원뿔 코인 스프링입니다. 접시 스프링은 밑바닥이 없는 접시 모양의 스프링을 뜻하는데요. 이 토션바 같은 경우는 곧바른 봉에 그 끝을 한 끝을 고정을 하고요. 이렇게 그 다른 쪽을 비틀어서 비틀린 변이를 이용하는 스프링이 되겠습니다. 이게 둥근 봉을 비튼다고 했으면 비틀린 변형을 이용하겠죠. 그래서 답은 토션바가 되겠고요. 60번입니다. SI 단위의 물리량과 단위가 틀린 것. 자, 힘은 뉴턴을 사용하고요. 압력은 파스칼. 파스칼이라고 하는 것은 뉴턴 퍼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줄을 이용하죠. 줄은 뉴턴 미터가 되겠습니다. 단위라고 하는 것은 자, 힘의 CGS 단위가 되겠는데요. 질량 1g의 물체에 작용해서 자, 1cm/s 제곱의 가속도가 생기게 하는 힘을 1단위라고 합니다. 자, 1률이라고 하는 것은 자, 와트를 사용하고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016년 2회 기출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